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한성대 입구 지하철역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H고를 다니고 한성대 입구라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는 시간은 5시 30분. 야자를 끝내면 지하철역은 10시 20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저는 5시 30분에 수업을 마치고 석식을 먹고 나서 친구들과 학교를 나왔지요. 그때 시간은 6시 20분쯤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고 당구장을 가고 하면서 즐겁게 놀았지요. 그런데 10시 30분쯤 됐을 때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가자 했고 저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거는 10번도 되지 않았지요. 친구들이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해서 저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친구 3명은 빠지고 3명이랑만 집에 같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저는 뒤를 쳐다보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실수로 어떤 거지 같은 아저씨랑 부딪혔습니다. 그 아저씨가 거지라고 확신한 것은 그날은 굉장히 더운 날이어서 걸어 다니기만 했는데도 반팔티에 땀이 개범벅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더운 날에 한겨울에 입는 초록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잠바 어깨가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저씨를 보고 꾸벅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저를 굉장히 무섭게 야리면서 제대로 인사 안 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더 했는데도 존나 야리길래 한 번 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저보고 야, 저거 타고 가자. 이러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 아저씨와 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어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너 이 버스 탈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한번 피식 약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웃더니 너 오늘 잘 걸렸어 하는 겁니다. 전 이 순간 소름이 빡 돋았지요. 아 시발 좆됐다라고 생각했지요. 한성대 입구 근처에 있는 성신여대 입구 근처에서 영문고등학교 학생이 야자 끝내고 11시쯤 집에 가다가 칼빵당해서 뒤졌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가 그 살인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버스 타고 내정거장을 가고 저는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지요. 제가 원래 말이 좀 많고 활발한 놈인데 버스에서 사리고 아가리 닥치고 있으니까 얘들이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가 꽉 차 있는데 그 앞에 약간 계단처럼 돼 있는 곳 아시죠? 거기 발판에 앉아서 양옆에 봉을 잡고 존나 야리덥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였는데 하여튼 존나 무서워서 식은땀 절고 뒤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들 보고 초록색 잠바 새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 새끼 내렸나? 이러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기 앞에서 말한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저를 존나 야리덥니다. 저는 바로 존나 사리고 친구 보고 작은 목소리로 아 저기 있잖아 개새끼야 라고 말을 했고 친구는 아 저 아저씨 말한 거야? 왜 그래 그러덥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보고 내 정거장 바로 도착 전에 커튼 좀 쳐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커튼은 몸으로 가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저를 사리면서 천천히 내렸는데 그 아저씨는 처음에 제가 내리는 것을 못 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내리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친구들 보고 존나 째라고 말을 했고 친구들이랑 같이 존나 뛰었습니다. 시내버스는 도로 정가운데 있죠. 빨간불인데도 차 존나 오고 저하고 친구들 미친 듯이 뛰고 맥도날드가 하나 있는데 혹시나 쫓아올까봐 뺑 돌아서 후문으로 들어가서 2분 정도 친구들한테 상황 설명해주고 존나 쫄아가지고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도 제가 심각한 걸 보더니 장난이 아니란 걸 알고 집까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한 명이랑 집이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육교에서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과 육교로 천천히 가면서 저는 열쇠를 손에 너클처럼 끼고 열쇠줄로 묶어서 고정을 하면서 존나 떨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구라를 좀 잘 치고 욕을 잘해서 걸레라고 불립니다. 근데 친구가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새끼 진짜 구라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친구도 존나 심각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냥 직진으로 가면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데 빙빙 돌아서 1시간 동안 돌아서 갔습니다. 친구랑은 헤어지고 혼자 천천히 가면서 그 새끼 마냥 만나면 존나 째려고 체력 아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문자로 대문은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불러도 됐지만 만약 불렀다가 부모님도 칼빵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부르고 일단 그렇게 문만 열어두라고 하고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존나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뛴 적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드리고 아버지는 그 새끼 잡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러지 말자고 이제 마주치면 도망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일 있으면 전화를 하던가 라면서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화나가지고 그 새끼 잡으러 가자고 계속 그러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교 가면서 혹시 그 새끼를 또 만날까봐 경계하면서 학교에 도착했고 그 일 때문에 야자를 5일 동안 제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택시 괴담. 가연이는 서면의 한 호프에서 지친 듯 걸어 나오며 친구들과 인사를 했다. 가연이의 집은 덕천 방향으로 같은 방향의 친구는 없었기에 버스가 끊긴 늦은 밤이었지만 가연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했다. 아 이런 젠장, 돈이 모자라겠는데. 가연이의 지갑에는 딱 10,000원이 있었다. 덕천에 있는 자기 집까지는 항상 택시비가 10,000원을 조금 넘긴다. 어쩔 수 없지. 버스도 없고 10,000원 되면 내려서 걸어가야겠네. 투덜투덜거리며 생각한 가연은 택시를 잡아서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돈이 10,000원이 되는 그때 내리기 위해 요금을 표시하는 계기판을 보려고 뒷자리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앉아서 목을 빼고 계기판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학생. 가연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계기판을 보고 있다. 학생. 아, 네. 학생, 좀 물러나 앉아. 거울이 안 보이잖나. 택시기사는 차 전면에 부착된 미러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학생이 그렇게 시야를 가리면 위험하다고. 물러나 앉아. 아, 네, 죄송해요. 가연은 조금 오른쪽으로 당겨 앉았지만 돌을 체크해야 했기 때문에 고개를 계속 빼고 앉아 있었다. 학생. 아, 네, 죄송합니다. 가연은 다시 오른쪽으로 물러 앉았지만 그때마다 택시기사는 계속 물러나 앉으라고 소리를 쳤다. 학생. 내 말 못 알아들어? 알았다고요. 가연은 이제 아예 오른쪽 구석에 박혀 앉았고 대신 고개를 오른쪽 앞 좌석의 오른쪽으로 고개를 더 빼서 계기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 얼마를 갔을까? 학생. 아, 그거 참 말 안 듣네. 왜요? 정말. 학생 정말 이럴래?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학생이 책임질 거야? 가연은 잔뜩 화가 났다. 도저히 지금 자신은 더 이상 물러나 앉을 데가 없었고 오른쪽 앞 좌석에 몸을 밀착시켜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밀어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는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미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건가? 이거 봐요. 아저씨. 저 좀 보세요. 더 이상 물러나 앉을 데도 없단 말이에요. 가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저씨한테 따지기 시작했다. 그때 택시기사의 화난 목소리. 누가 학생 보고 그래? 그 옆에 앉은 학생 친구 말이야. 학생 친구. 아니,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저 말고 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연이는 점점 더 짜증이 치밀기 시작했다. 학생 바로 옆에 앉은 그 머리 긴 친구 말이야. 가연은 반사적으로 왼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 저 탈 때 저 혼자 탔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아, 정말. 택시기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러를 바라보며 소리를 쳤다. 그 옆에 학생. 어른이 혼나는데 웃어? 무슨 버르장머리야? 순간 가연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깨었다. 이 아저씨가 정말 뭐라는 거야. 봐요, 보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웬슬에 무서워진 가연은 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학생, 그래. 지금 어른 상대로 장난치나 본데. 학생 혼날 줄 알아. 택시기사는 한 길가에 차를 거칠게 세우고 소리를 질렀다. 학생, 도대체 뭐 하자는 거. 뒤로 돌아보던 택시기사는 굳을 수밖에 없었다. 뒷좌석엔 긴장한 듯한 얼굴의 가연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분명히 있었는데. 아, 아저씨 빨리 가요. 가요. 택시 안엔 숨 막히는 긴장감만 흘렀다. 그렇게 택시는 어두운 도로를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외할머니는 나를 만나러 오셨다. 그 당시에 저는 숙제를 잘 안 해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엔 수학 숙제를 안 해서 학교에 남아 있다가 4시 반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직장에 계셨는데 엄마는 우리 집 아파트 상가에서 발레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엄마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이들이 한참 수업 중이더군요.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혜린이도 있었기에 한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잠깐 쉬자고 하면서 원장실에 들어오더니 배고프니?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출출하여 나가서 분식점에서 뭐 먹을 돈 좀 주라고 했죠. 그렇게 5,000원을 받고 김밥 천국에서 라볶이랑 김밥 한 줄을 먹고 집에 돌아왔더니 5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유학 중에도 방학 때 한국 가면 보는 유일한 동생들 슈나우저랑 페르시안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컴퓨터 두들기면서 앉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슈나우저 녀석이 방 밖을 보더니 막 거실을 향해 짖는 거였습니다. 저는 네이트온에서 친구와 대화하다가 강아지 녀석을 조용시키려 했죠. 그런데 제 방으로부터 5m 떨어진 거실에 누군가가 서 있더군요. 집에 돌아올 땐 저밖에 없었기에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근데 서서히 1분이 가고 2분이 지나자 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확히 말하자면 TV 앞에서 TV를 보며 서 있더군요. 그리고 켜져 있지도 않은 TV를 보며 웃다가 울다가 또다시 웃고 정말이지 꼭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원피스에 긴 하얀 치마였고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순간 저 여자가 날 보고 내 방으로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처럼 도망치고 싶어도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우리 집 페르시안 고양이는 조용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반면 강아지는 그 여자가 손짓하자 그쪽으로 가더군요.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목소리는 톤 하나 없는 쉼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 강아지를 쓰다듬다가 고개를 들어 올려 절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긴장한 순간 우리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가고 우리 엄마가 들어오면서 거실 불을 켜더군요. 그랬더니 여자는 사라져 버렸고 전 그제야 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청주로 외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모들과 이모부들 그리고 부모님과 친척들과 이렇게 가서 큰 손자인 제가 술을 따르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큰 이모가 안방에 가더니 옷더미를 들고 오더군요. 그 옷더미엔 옛날 목도리 원피스, 코트, 바지, 치마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외할머니의 옷이라며 제사장 앞에 놓더군요. 그리고 거기엔 본 적이 있는 원피스와 하얀 긴 치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옷이었죠. 그때 본 것과 똑같아서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전 그 원피스와 치마를 조심스럽게 더듬거리다가 크게 묻은 걸 보고 마당에 나가서 털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증조부 성묘에 가서 쇼핑백에 옷들을 닭에 넣어서 무덤 옆에 두었죠. 이모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며 기도했고 저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그제야 35세 젊은 나이에 하늘에 가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를 아니 큰손자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한 번 가서 안아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귀신이었지만 날 만나러 오신 바로 그 외할머니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대학의 선배 이야기. 나는 K대생이다. K대생은 반드시 술과 친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걸 짊어지고 입학을 하게 된다. 1학년 때는 정말인지 인근의 여대 간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딩딩아 너 요즘 술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냐? 고 물어올 정도로 매일이 술이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 알코올릭의 증상까지 보이는 애들도 여럿 있었다. 나는 이미 중학생 때부터 약주 삼아 한두 잔씩을 꾸준히 복용해 오던 술이라 그나마 술자리에 강한 여자 신입생이었고 고로 주당 선배들의 기염을 독차지했다. 생일 땐 과대표에게 참이슬 한 병과 긴 빨대를 선물 받기도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때의 나는 정말 최고였다. 내가 1학년 일 때 같은 과 3학년에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선배가 있었다. 이 선배는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그 선배는 돌계단을 끝없이 올라가야 한관이 나오는 성북동 부잣집 아들이란 소문이 있었다. 게다가 색소 부족증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얗고 깨끗한 얼굴에 외모에 잘 어울리지 않는 남자다움까지 겸비해 있었다. 하지만 그 선배의 매력은 그런 것보단 술자리에서 빛이 났다. 유독 술자리가 잦은 우리 과에서 함께 자리하는 때마다 그 선배는 동기들 챙기랴 후배들 챙기랴 안주시키랴 계산하랴 차 갖고 온 사람 대리 불러주고 집 먼 사람 택시 태워주고 여자 후배들 집 잘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여간 술자리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자리 지키며 모든 사람을 다 잘 돌보는 선배였다. MT 같은 걸 갔을 땐 더 좋았다. 정신 놓고 구토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뒤처리를 다 도맡아서 했다. 여자애들 방에 들어가서 문단속하고 자는 것까지 보고 술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은 제일 일찍 일어나 해장거리까지 준비하는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여자 후배들 중엔 술자리 있을 때 그 선배가 그 자리에 있나 없나를 미리 확인하고 그 선배가 낀 술자리면 자신도 거길 가고 그 선배가 불참이면 자신도 안 가는 애들도 많았다. 나도 그 선배가 있는 자리면 왠지 더 편하게 맘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은근히 그 선배가 함께하길 바랐던 적이 많았다. 나의 1학년은 술과 그 젠틀한 선배의 기억으로 훌뭉훌뭉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2학년이 되고 1학기를 마쳤을 때쯤 4학년 1학기를 마친 그 젠틀맨 선배가 돌연 휴학을 해버렸다. 한 학기 마치면 졸업인데 휴학을 한 것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선배의 빈자리는 술자리에서 너무 크게 드러났다. 그야말로 불편한 나날이었다. 술을 끊으면 될 것을 공연히 휴학한 선배만 원망하며 시간은 지나갔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는 그 사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학교도 졸업했다. 나이가 들자 당연히 술자리도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짧게 보았던 그 선배는 깨끗이 잊어버렸다. 술자리에서 가끔 그 선배 잘 있을까 궁금해하는 정도였다. 직장인이 된 어느 날 대학로 쪽에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 근처 한 호프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퇴근 후 바로 와서 저녁 겸 한잔 하려고 했으므로 저녁 7시 정도로 그리 늦진 않은 시간이었다. 근데 그 시간부터 구석 테이블에 만취해 주절거리는 남자가 한 명 눈에 띄었다. 함께 있는 친구인 듯해 보이는 사람은 그만 마셔. 왜 이래며 연신 그 사람을 다독이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도 구석 테이블이 너무 신경이 쓰였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왠지 익숙한 모습, 익숙한 목소리.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도 겉돌고 술자리는 금방 파할 수밖에 없었다. 술집을 나와서 친구와 헤어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불현듯 그 사람이 예전 그 젠틀맨 선배였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 선배면 뭐 어떤데? 라는 생각과 그 젠틀하던 사람의 현 주소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두 마음이 나를 갈등시켰지만 내일이 토요일이라 출근 안 해도 된다는 생각과 최근 다이어트로 4kg를 감량해 자신감 만땅이었던 S라인 내 모습이 나를 다시 그 호프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호프에 들어서는데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그 선배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역시 그였다. 아까 함께 있던 사람은 보이질 않고 그 선배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그 선배에게 다가가 앉았다. 취해서 그런지 그 선배는 놀라지도 않았다. 나는 내 소개를 뻘쭘하게 했다. 저 기억하시겠냐고 X학번 챔피언 딩딩이라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뵙고 싶었노라고 인사를 했다. 그 선배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지만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함께 2차 가자는 내 의견엔 동의했다. 근처에 있던 지하 깔끔해 보이는 호프로 자리를 옮겼다. 반가운 마음에 술잔을 앞에 두고 앉긴 했지만 사실 4년 만에 만나서 단둘이 술 마실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터라 할 말이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것처럼 나는 물었다. 선배 예전에 그 젠틀함에 반했었다. 이렇게 취하신 거 처음 본다. 젠틀맨 술 취해 무너지는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보게 돼서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 선배는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X학번 딩딩이 너 입 무겁냐? 라고. 난 입 무거운 걸론 대한민국 여자부 첫째라고 말했다. 술도 약간 오르고 하니까 뭔지 모를 선배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남은 술을 휙 들이켜더니 선배가 입을 뗐다. 이제부터는 선배의 이야기. 내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지만 집도 근처라 이웃이기도 했지. 그리고 취미도 비슷하고 전공하고 싶은 것도 같아서 같이 K대 X과를 진학하기로 정해놓고 있었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붙고 이놈은 떨어진 거야. 그 친구는 K대보다 한 서열 정도 낮은 H대 X과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나는 K대로 친구는 H대로 입학을 했지. 그렇게 각자 대학을 가고 중간고사를 보고 하면서 그 친구와 자연히 연락이 뜸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1학기 종강할 무렵쯤에 H대에 간 다른 친구 B군에게 그 친구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된 거야. 이 친구가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갔다는 거야. 벌써 군대 간 지 꽤 되었고 다음 주에는 100일 휴가를 나온다는 거야. 부대는 서산 어디께에 있는 A부대이고 잘 다니던 학교 자퇴한 아들 부모님이 예뻐할 리 없어 휴가 나와도 찬밥일 거라고. 그러니 내가 휴가 나오면 잘 놀아줘야 한다고 B군이 전해주더군.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미안하더군. 우리 둘은 고딩 때 성적도 비슷비슷했는데 나만 붙고 자긴 떨어졌으니 왠지 그 친구가 자퇴한 것이 내 탓도 있을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하여간 머리가 복잡했었어. 그래서 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 아무도 모르게 그 친구 휴가나 오는 날과 시간을 그 친구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그리고 그 친구 나오자마자 내 차에 태우고 휴가 기간 내내 여행하며 잘 놀아주기로 아버지를 설득해 차도 빌려놓고 내부 외부 잘 닦아놓고 현금도 챙겨놓고 나는 서산에 있는 부대로 차를 몰았어. 초임 기림을 감안해 휴가 나오기 전날 저녁에 출발을 했어. 일찍 도착하면 차에서 잠을 자게 되더라도 나오는 친구를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부지런히 차를 몰았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던 때라 지도를 찾아가며 가다 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날은 어둡고 비도 많이 내리던 터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게다가 원놈의 부대가 그리 굽이굽이 산속에 있는지 이 지도가 맞긴 한 건지 10m 앞도 잘 안 보이는 산길을 새벽에 혼자 달리고 있으니 겁도 나더라고. 가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석주의를 하라는 표지판이 보였어.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가파른 산길을 깎아 만든 길인지 진짜 좌로우로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지는 거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차에 맞으면 긁힐 정도는 되어 보여 좌우를 보며 이리저리 핸들을 조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뭔가를 친 거였어.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렸지. 남자였어. 내가 80km 정도로 달렸으니 즉사였어. 그래 사람을 죽였어. 흔들어 봤지만 이미 확실히 죽어 있었어. 왜 이 사람은 비가 퍼붓는 이런 때에 인가도 없는 이런 산속을 혼자 걷고 있었을까? 난 그 사람이 이런 폭우가 낙석될 이 모든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서웠어. 나는 차에 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했어. 난 이제 겨우 21살이고 대학교를 갓 입학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길이 나쁜 거지. 차를 보고 피하지 않은 저 사람이 잘못인 거지. 나는 낙석을 피하려다 사람을 못 본 것뿐이지. 난 살인을 할 생각 따윈 애초에 없었잖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었어. 내가 여기 온 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운전 조심하라던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내가 신속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 나는 시체를 피해서 열심히 달렸어. 그렇게 한 5분을 달렸을 때까지야 뒤옆 어디도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더군. 그러다가 갑작스레 스쳐가는 생각이 내가 여기 오기 전 차 외부 청소를 할 때 앞부분이 약간 까진 것이 눈에 띄어 카센터 형이 차 앞부분을 도색해준 것이 생각난 거야. 아직 도로가 채 마르지도 않았을 테고 비도 많이 온 터라 분명히 그 사람 옷에 묻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나는 차를 돌렸어. 머리카락이 쥐뼛서도록 무서웠지만 난 없었던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 기세였으니 그 자리에 가보니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더군. 나는 장갑을 끼고 옷을 벗겼어. 하나하나 소금만 남기고 다 벗겼어. 그리고 옷을 챙긴 채 시체는 다시 그곳에 두고 다시 차를 달리기 시작했어. 비는 계속 많이 내려내 발자국과 핏자국을 다 씻겨 내려가게 했고
나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옷을 불태우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태를 지켜보았지. 그런 사고가 많아서인지 그 사건이 뉴스에 나긴 했지만 별로 이야깃거리가 되지도 않았고 나는 어떠한 위협도 느끼질 않았어.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하얀 피부가 아른거리는 거야. 꿈을 꾸면 내가 옷을 벗기는 걸 또 다른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술에 취한 날은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환청까지 들리는 거야. 나는 이러다 내가 폐인이 될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지. 그래서 그때부터 더 착실히 살기 시작했지. 친절하고 젠틀하게 행동했어. 외부적으로 보면 나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듯이 보였겠지. 실제론 더러운 겁쟁이의 살인자인데 술자리에선 더했어. 술 마시면 마음이 약해지고 편해지고픈 마음이 들어 실언이라도 할까 봐서. 항상 긴장하고 주변을 챙기고 정신을 잡고 놓질 않았지. 취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엉덩이도 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렇다고 술자리 같은데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러면 정말 폐인이 될까봐 나는 언제나 너무 힘들었어. 물론 아무도 몰랐겠지만 4학년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젠 다시 복학도 해야 되겠지. 그럼 졸업도 하게 될 거고 선배의 얘긴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에 술이 다 깨버렸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기에 나는 다시 물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젠틀했던 거라고요.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취한 건데요? 그리고 그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응, 오늘이 그 사건 시효가 끝난 날이야. 나 자수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 날이야. 이런저런 걸 더 묻고 싶었지만 항상 젠틀하고 진지했던 선배 모습이 떠올라 슬프기도 했다. 난 집에 들어와서 잠도 안 오고 기분도 묘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다. 그리곤 7년 전 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방신문도 빠짐없이. 선배의 말은 사실이었다. 서선 A부대 인근 산속에서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체 발견. 특이점은 사체의 옷이 모두 벗겨져 알몸으로 발견되었고 폭우가 심한 밤이었던 터라 사체에서 그 어떤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날 밤 나는 선배의 연락처를 받지 않았었다. 지금은 후회한다. 내가 이 얘기를 글로 쓰는 것은 이젠 시효도 만료되어 버린 그 사건으로 아직도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그 선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이다.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므로 그 선배에게 동정이 간다. 오히려 빗속에서 덜덜 떨며 피 묻은 시체에 옷을 벗겨서 21살 어린 선배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좋지 않다. 5번째 이야기. 불타는 교회. 우리 집 앞에는 옛날에 불이 나서 망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도 다 아는 교회가 있어요. 짜장면 시킬 때도 통일교 맞은편 골목 좌측 끝집이라고 하면 배달 올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불이 났지만 완전 폐허 수준으로 아직 교회는 남아있어요. 거의 몇 년이 지나도 교회를 그대로 두더군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저는 주로 제 방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당시 나이 20살이었고요. 지금은 21살입니다. 전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담배를 다 피고 저는 담배 재떨이를 무의식적으로 침대 커버 밑에 둬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도 같이 담배를 피우면 제가 먼저 피고 나면 저도 모르게 재떨이를 커버 밑에 둘 정도로 이상한 버릇이었죠. 어느 날 집에 혼자 자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서울에 볼 일 있어서 가시고 동생은 이모 집에서 자게 되어서 아무튼 여름이다 보니 모기나 날파리가 많아서 모기향을 피웠습니다. 모기향을 피우고 컴퓨터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데 재떨이도 꽉 차 있고 해서 그냥 모기향을 재떨이로 썼어요. 그러다 잠도 오고 해서 컴퓨터도 끄고 담배도 끄고 무의식적으로 모기향을 재떨이로 인식하고 모기향을 침대 커버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마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꿈이었어요. 마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을 누가 열고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 오더니 담배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저는 아 씨발 뭐냐고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파란 아저씨였어요. 목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요. 대충 40대 중반처럼 보였고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놀래서 깼는데 침대가 타고 있었어요. 겨우 불 껐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집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처럼 될 뻔했었죠.
모기향을 제가 재떨이로 착각하고 침대 커버 밑에 놔둬서 거기 불이 붙은 거죠. 그 고마운 목사 아저씨한테 욕을 하다니. 아무튼 고마웠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 꿈에 나타난 목사 아저씨는 우리 집 맞은편에 계신 그 목사분이 아닐까. 진짜 침대 커버 타들어가는 속도로 봤을 때 10초만 늦었어도 혼자 감당 못했을 거예요. 6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4월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49제 치렀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49제 될 때까지 영혼들은 부천을 떠돈다고 하죠. 저도 할머니 때문에 알았지만 할머니 말씀이 그러십니다. 49일 되는 날에 제사 지내고 그동안 입었던 옷이랑 소지품 다 태우면서 영혼이 하늘에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49제를 지낸다고. 성인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이 자리에서 할아버지께 그동안 못해드리고 화내서 죄송하단 말을 하고 싶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첫 손주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여워해 주시고 저 또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거의 같이 살았습니다. 저에겐 아빠, 엄마보다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잡소리가 길었고요. 지난달 새벽에 잠을 설쳤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을 하셔서 저 혼자 아르바이트 끝나면 집에서 쉬고 가고는 했습니다. 자꾸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간다고 할머니한테 말했는데 할머니는 병원이 너무 머니까 나중에 할아버지 나으시면 그때 오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고집 부려서 못 간 게 후회가 되네요.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잠이 안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평소 불면증이 있었지만 알바하고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잤는데 그날은 잠이 안 왔어요. 참 이상하죠. 여하튼 자려고 누웠습니다. 30분간 깊은 잠이 아닌 얕은 잠 때문에 시달렸죠. 자꾸 자는 게 자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 집에 옷박스에 엄청 크게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갑자기 그 옷박스가 스르르 하면서 박스 끌리는 소리랑 함께 제 무릎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누워있다가 이게 웬 봉변이냐 하면서 놀래서 반쯤 일어났죠. 아프진 않았습니다. 워낙 박스가 푹신해서 별로 눌리는 느낌밖에 안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놀라서 이상하단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건들지 않은 이상 이 박스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던 도중 전화가 왔습니다. 잠은 다 잤다고 생각했죠. 짜증도 제대로 나고 전화 받으니까 여동생이 울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슬프기보단 믿기지도 않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 말보단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 먼저 튀어나가더군요. 전화기 너머 속에 우리 집은 완전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 집에 못 오시다가 아픈 동생이 병원에 가야 해서 동생 병원 데려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온 지 2, 3일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할머니는 계속 할아버지 곁에 있다가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한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니까 임종도 못 지켜본 셈이죠. 동생은 자기가 아픈 게 정말 싫다며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울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된 채 방쳐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전 제가 겪은 박스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라고 식구들한테 말했고 식구들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수군댔죠. 장례식에 맞선 주인 저만 오고 나머지 손주들은 그 다음 날 왔습니다. 왔는데 동생이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그럽디다. 어제부터 자는데 누가 나를 자꾸 쓰다듬는 느낌이 난다고 그러더군요. 막 어루만져 주는 느낌이라고. 꼭 할아버지가 나 아파서 걱정돼서 와서 쓰다듬어 주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느낌은 장례식장까지 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어제처럼 아파서 쓰다듬는 느낌보다는 잘 왔다고 쓰다듬는 느낌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랑 쓰다듬는 느낌이 많이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직까지 영정사진을 안 갖고 온 날이었습니다. 동생이 자다가 깜짝 놀라더군요. 전 컴퓨터 하고 있어서 뭐냐는 식으로 쳐다봤죠. 언니 나 할아버지 본 것 같아 이러더군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면서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냥 씹고 들었죠. 할머니가 주무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옆에 무슨 형체 없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진지 모르겠는데 풍채가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덩치 꽤나 좋으셨습니다.
꼭 할아버지 같다고 맞다고 그러더군요. 할머니한테 말하니 할머니는 웃으면서 영감탱이 내가 좋아서 만나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영정사진을 갖다 놓은 뒤였을 거예요. 동생이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할머니가 그러던데 영정사진 갖다 놓으면 영정사진 속 귀신이 따라온대. 너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뭐 우리는 할아버지니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라서 오시면 반갑죠. 저희 집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 한번 꼭 와보고 싶은데 내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자꾸 그 다음날 이상하다고 동생이 그럽디다. 또 뭐냐고 물어봤죠. 자꾸 자는데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식구들은 다 자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그 발소리가 투박투박하여 마치 할아버지가 새로 이사온 우리 집 구경하려고 돌아다니시나 보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제 49세 지냈으니까 할아버지도 좋은 데로 가셨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아나봅니다. 언젠가 풍채 좋고 건강하신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고 지팡이를 짚으셨습니다. 그래도 전 역시 어린애였죠. 언젠가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곧 갈 때가 됐나 보다고. 전 옆에서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 씨가 된다고. 오히려 할아버지를 나무라던 적이 생각나더군요. 근데 그 말하시고 몇 달 뒤에 진짜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더 사실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부모님들한테 짜증내고 화내시는 분들 잘 아세요. 후회합니다. 전 할아버지가 언젠가 6시 내 고향 보시면서 말하던 게 제일 생각납니다. 후회됩니다. 장례 치르기 한두 달 전에 한 말일 겁니다. 저거 보니까 멍게가 먹고 싶네. 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사줄게. 내가 돈이 어딨냐. 아니야 내가 나중에 시장 가면 꼭 사가지고 올게. 정말 진심이었지만 스케줄이 안 돼서 못 샀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했고 할머니가 그 다음 날 뭘 사왔더라고요. 꽁 대신 달기라더니 해삼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엄청 절약하시는 분인데 노인네한테는 큰돈 거금 10,000원 들여서 한두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사 오셨더라고요. 그거 썰어서 먹었는데 너무 즐겼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씹어도 할아버지는 결국 못 씹으시더라고요. 이가 안 좋으셔서 그래도 결국 드시긴 했습니다. 저나 할머니나 그때 먼 게 못 사온 게 후회가 된다면서 자주 말하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워요. 솔직히 짜증만 냈던 게 후회돼요. 늙었다고 무시한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좋은데 가셨겠죠. 그러겠죠. 7번째 이야기. 우리 학교는 귀신이 나온다. 저희 학교는 산에 있어요. 거의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언덕길 올라와서 또 몇백 미터 더 와야 되죠. 저희 학교 밑에는 똥통대학교가 있고 저희 학교 뒷산에는 무덤이 많아요. 저는 그 학교의 학생이고 고3이에요. 고3 저희과 교실은 4층에 있고 복도 창밖으로 곧장 뒷산이 보이고 무덤도 보여요. 근데 저희 학교 4층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중학교랑 같이 있는데 제 여자 베프가 이 중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 배구부였는데 중2 때인가 3 때인가 학교에서 합숙을 하고 아침에 운동장에 운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건물 지붕에 예전 교복을 입은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머리는 엄청 길고요. 근데 아침이라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봤는데 없더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동아리끼리 야영을 했어요. 근데 만화 동아리랑 같은 날에 했는데 저랑 같은 반이자 이 만화 동아리인 돼지가 귀신을 봤대요. 4층 끝에는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제과 제빵실이 있는데 그쪽에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계단, 제과 제빵실, 여자 화장실 그 앞과 3학년 일반 쪽에 출몰한다는 거죠. 위에 말한 제 베프가 귀신 본 방향도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놈은 웬 예전 교복 입고 머리 긴 분이 왔다 갔다 하시길래 무심코 인사를 했대요. 근데 좀 이따 다시 보니까 없길래 생각해보니까 봐서는 안 될 걸 본 거였어요. 그 소문은 일파만파 퍼졌고 저희 학교에는 괴담이 떠돌았죠. 우리 학교에서 자살한 선배다. 졸업 못하고 죽은 게 한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다 등등. 그리고 얼마고 같은 반인 제 친구가 갑자기 복도 쪽 창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안 그럴 애인데 하루 종일 말이죠. 너무 이상해서 애들이 막 흔들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게.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나 봤어. 친구들이 물었죠. 뭘 봤냐고. 머리 길고 우리 학교 예전 교복 입는 누나가 지나갔어. 대박이었죠. 하지만 수업 중에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자살한 선배 있냐고 물어봐도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하시고 왜 귀신이 나타나는지를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중에도 이상한 일 겪은 분들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친구도 1학년 때 같은 인상착의의 귀신을 본 적이 있고 그냥 괴담일지 진짜일지 정말 이상하네요. 애들 전부 본 귀신이 같은 모습이었으니 굿을 해야 하는 지원.